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영양교육을 담당하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앞으로 4주 동안 영양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출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예습 복습하고 함께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영양교육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영양교육 과목은 굉장히 어렵게도 공부할 수가 있고 또는 굉장히 쉽게 재밌게도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식품영양학과에서 공부를 쭉 해왔지만 이게 애매한 게 이과적인 부분이 한 65%, 70% 정도 되고 나머지 한 문과적인 파트가 한 30, 40% 정도 되는데, 이 영양교육이 바로 문과적인 파트여서 애매하다면 애매하달까, 꼭 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면 쉽지 않달까 하는 그런 애매한 점이 있는, 난이도가 있는 그런 과목일 수 있는데, 면허증 공부를 위한 영양교육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어서 아주 쉽게 잘 나오는 부분을 적중력 있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를 돕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훌륭하게 다 말씀을 해주셔서 영양사 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필요치 않을 것 같고, 이 영양교육에 관한 문제만 말씀을 드리면, 보통 (1교시에) 14에서 15문제, 보통 15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 재작년 다 문제가 공개됐잖아요. 1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이론들, 그 부분들이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수업은 이론에 대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들도 비슷하겠지만 기출 또는 예상 문제들을 방금 배웠던 이론에 대한 기출과 예상 문제들을 풀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해당 이론을 듣고 해당 문제를 풀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잘 되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 예습과 복습이 있겠지만 사실은 예습은 좀 그렇습니다.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이 복습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복습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해드릴 겁니다. 매 시간, 매주 시작할 때 그 전 시간이나 그 전주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짧게 리뷰를 하면서 복습을 하면서 리마인드를 시켜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매 시간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앞에 썼던 부분들을 조금 간단하게 하면 중요한 것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적중이 높은 것만. 그런 것들을 계속 리뷰하면서 복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러니 뭐 그렇게 크게 예습과 복습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리뷰를 계속 해드릴 거니까요. 아주 지겹도록 리뷰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2주짜리 수업이면 12주 동안 계속 리뷰가 가는 제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 단순 암기가 아니라 영양교육 과목은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어서 이해를 통한 암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재밌다기보다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유사 용어나 이게 전부 다 외국 책들을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말로 만든 거기 때문에 번역하는 선생님에 따라서 출판사에 따라서 학교 교수님들에 따라서 약간의 국어 어휘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 액션, do 이걸 행동이라고 번역을 했다면 어느 선생님은 행위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는 행동과 행위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천천히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행동이나 행위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이제 시험장에서는 다른 용어가 나오면 어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실제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같은 뜻의 동의어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시간이 있을 때 많이 익혀둬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반복. 왜 그러냐면 우리 과목에 나오는 용어들이 전공 과목이긴 하지만 다른 전공들에 비해서 이과 쪽 전공들에 비해서 굉장히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에 익숙해져야
이루어지려면 역시 또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려면 실제적인 예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영양교육을 해야 된다. 개인이나 집단에게 영양교육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고 엑스퍼트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교육 쪽에 종사하는 영양사 선생님이 됐다. 그러면 교육을 하러 갔단 말이죠. 실제로 제가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병원이면 환자 대상일 거고 환자도 외래 환자 따로 있고 입원 환자 따로 있고 그럼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는 각각의 요구 조건이 다르단 말이죠. 그 사람에 맞는 그 질환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고 밖에서 교육을 한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어렵겠죠. 또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이건 좀 쉬울까요? 근데 아무튼 대상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경로당을 갔다. 제가 한철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따가 예로 많이 들을 건데 38개의 경로당을 한 달 동안 돌면서 그러니까 하루에 한 한 군데씩 돌면서 건강교육, 영양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경로당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르신들을 뵙게 되는데 평생 만나서 이야기를 할 그런 물론 집에 계시는 부모님도 그 연배시지만 그게 또 다르더라고요. 남의 어르신과 우리 어르신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르신들을 뵙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런 교재로 교육이 안 되죠. 눈이 어두우시고 읽기 싫으시고 읽는 거 잘 못하시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글자가 보통 한글 폰트에 뭐 한 24나 32 정도로 그럼 A4지에 몇 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럼 핵심만 근데 핵심도 키워드 어려운 말을 쓸 수 있나요? 쉬운 거를 찾아서 그런 리플릿이나 이 책자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죠. 해서 나눠드리고 근데 보시나요? 안 보시죠. 그리고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을 예를 들었지만 사실 다 사람들이 비슷해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똑같으세요. 집중력은 50분 수업이라고 하면 한 20분. 거의 비슷하잖아요. 20분 지나시면 이제 방바닥 문질르고 계시고 들락날락 하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되는 교육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의 예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암기가 잘 되고 동의어에 대한 이해도 빠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최대한 많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카페를 활용해서 영양만점, 위생만점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에 제가 피드백을 굉장히 빠르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게시판에 저와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또는 수업 중에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안 풀리는 거나 어떠한 질문이 있으시면 전부 다 이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에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교육의 개요가 처음에 나오고 이 영양교육의 개요 첫 번째가 영양교육. 영양교육은 뭐다? 개인이나 집단이 근데 교육은요.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영양교육도 교육이니까 일반 교육과 똑같거든요. 거기에 영양자만 붙은 겁니다. 그렇죠? 식품미생물학도 미생물학에 식품 붙은 거거든요. 전공마다 조금씩 간호미생물, 구강미생물 다 그 앞에다가 그것만 붙인 건데 교육, 영양교육도 교육이니까 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이거는 이겁니다. 행동의 변화. 이거 먼저 딱 숙지를 하시고 교육을 받는 목적, 교육을 받는 이유 우리가 왜 교육이 필요하냐? 교육은 행동의 변화. 무슨 행동? 바람직한 행동. 영양교육은 그럼 영양학적으로 건강한 행동을 하게 하는 행동의 변화. 정크푸드를 좋아해. 짜고 달고 기름진 거. 이 세 가지가 인간이 평생 동안 추구하는 중독되는 맛이잖아요. 중독되는 맛. 그래서 실패가 없죠. 단짠에다가 기름진 거 이거는 실패가 없죠. 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이 세 가지 맛이 우리가 평생토록 추구하는 중독성 있는 맛이거든요. 그럼 그게 과연
몸에 좋으냐? 과유불급이어서 여러분들이 다 전공을 하셔가지고 이제 졸업반이 되시니까 알겠지만 어느 한 성분이 좋다고 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먹는 게 결코 좋지가 않잖아요. 저도 식용과를 졸업하고 계속 공부를 해오면서 가르치며 공부하며 가르치고 계속 해오면서 느낀 건 딱 그거죠. 식품은 영양은 골고루 적당히. 딱 그거잖아요. 당뇨 식사도 그렇죠. 신부전도 어떤 식사가 됐든 간에 골고루 적당히지 어느 하나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꽂혀가지고 막 먹는 거는 절대 아닌 거죠. 단지 그 효과나 부작용이 늦게 나타날 뿐이지 이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영양교육은 골고루 적당히 먹도록 바람직한 식생활을 하는 행동, 그 식행동의 변화를 주는 게 바로 이거다. 그래서 어떻게 첫 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식. 지식과 그 다음에 뭐죠? 태도. 지식을 전달을 하고 지식이 전달이 되면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으로 스스로 행동. 행동의 변화가.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그래서 KA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대로 가는 거죠. KAB. 뭘 알아야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는 태도가 바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면 뭐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전공을 했으니 어떤 음식이나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공에 대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별로인 것 같은데 저거 칼로리가 높을 것 같은데 하고 보면 맞아.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그 내용을 아니까. 식품학의 그 성분의 영양학의 생리학의 대사의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으니까 미생물학적인 요소까지 그 다음에 위생관리까지 우리는 다 통틀어서 배웠으니까 어떤 식품이 딱 나왔을 때 이걸 보면은 우리는 대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건 좀 적게 먹는 게 좋겠다. 맛은 있지만 좋지 않을 거야. 왜?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좀 멀리하는 행동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교육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영양교육 과목은요.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면허증을 위해서지만 그보다는 공부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영양 전문가로서 그렇죠. 면허증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건 이 전공 계통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의도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지 간에 내가 전공을 했고 국가공인 면허증을 확보하고 있다는 건 이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에 이 영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의무, 전공자의 의무.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내가 졸업 후에 나중에 필드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아주 전문적인 그게 아니잖아요. 지식이 100% 전문적일 수는 없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어르신들에게 가르칠 때 쉬운 용어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것도 교육이고 그것도 지식의 전달이니까. 그러니 어떻게 거기 개인이나 집단이 적절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 어느 한쪽 음식에 꽂혀가지고 그 성분에 꽂혀서 막 먹고 있다면 그게 왜 안 좋은지, 그걸 왜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이해시키고 그 지식을 실천하려고 하는 태도. 내가 배운 것도 많이 없고 그렇지만 예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별로 안 좋다더라. 이거 계속 먹으면은 어디가 안 좋다더라. 칼로리가 너무 높다더라. 영양소도 없고 칼로리만 너무 높다더라. 그러면 이제 정크나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걸 좀 줄여야 되겠다. 내가 여건은 그렇게 허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연식품을 사다가 조금이라도 좀 뭔가 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태도를 유발시키고 행동으로 바꾸어 주는 것. 스스로 행동에 옮기도록. 건강한 식행동으로. 영양교육은 바로 이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양교육의 이제 목적 and 목표. 목적과 목표는 나란히 지금 되어 있는데 목적이 좀 더 포괄적인 거고 목표는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을 낮추자 하면 목적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전체 성인 비만율을 2022년까지 30%에서 18%로 낮추자. 그런 목표가 되는 겁니다. 기출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작년에. 기출문제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목적은 거기 단락을 잘라서 읽어드릴게요. 영양문제를 해결하도록 바람직한 식생활을 하게 유도함으로써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조금 포괄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전문가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이입을 시켜서 이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적인 조언이나 교육을 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비전문가들이 우리 외에는 다 비전문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영양 문제가 내가 있다면 너무 편식을 한 건 아닌가, 너무 불규칙한 식사를 한 건 아닌가, 너무 야식을 많이 먹진 않았는가, 야식이 습관이어서 끊으니까 끊으시더라고요. 또 이게 습관이 무슨 습관? 루틴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다면 그거를 이제 지식을 전달해서 어떻게 바람직한 식생활을 하게 유도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뭐가 되느냐? 영양 상태가 개선이 되는 거죠. 바람직한 식행동으로 개선이 되면 좋아지는 거니까. 그게 목적이라면 목표는 뭐다? 좀 더 구체적인 단계.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로 할까요? 당뇨의 새로운 환자들이 매년 60%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영양교육의 목적은 뭐다? 올 한 해 당뇨 환자의 발생률을 낮춰봅시다가 목적이라면, 작년까지 매년 60%의 그 당뇨 신환자가 생겼는데 올해는 2022년까지는 어떻게 당뇨 신환자의 새로운 환자의 수를 40%로 낮춰봅시다. 이 퍼센티지가 들어가면 좀 더 구체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KAP, Knowledge, Attitude, 그 다음에 Behavior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행동의 개선. 모든 교육은 다 행동의 변화가 목표다, 목적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행동의 변화다. 그러니 어떻게? 영양교육은 식행동의 변화로 건강 유지. 건강 유지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한쪽 괄호 3번에 보시면 목표 달성을 통한 바람직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한다. 알려주는 거죠. 너무 정크만 드시면 안 좋아요. 이게 맛은 좋지만 루틴하게 계속 주기적으로 드시면은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왜? 왜를 설명해 줘야죠. 칼로리만 높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비만을 유도하고 각종 만성질환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부터 드셔오셨나요? 나는 이걸 좋아해가지고 가공육을 10살부터 지금 한 50 넘은 나이까지 매일 먹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신체 계측과 식습관 물어본 것과 그 다음에 생화학적 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혈당이나 혈중 지질이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들이 박박박 나오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목표 달성을 하게 되면 대상자의 영양 상태가 개선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가공육을 좀 줄이시고 5번 먹던 걸 한 3번 정도로, 10번 먹던 걸 한 7번, 6번으로 좀 줄이시고, 딱 끊는 거는 너무 힘들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전공을 하지 않아도 다 알지만 식습관을 고치기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고집이 세고 굉장히 완고한 게 이게 식습관 이거거든요. 제대로 안 돼요. 정말 잘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자꾸 조금씩 변화하도록 하면 개선이 되겠죠.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은 감염병의 시대지. 근데 이 특수한 이 코시국을 제외하고 모든 감염병,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감염병은 우리가 다 극복했다. 코시국 이전에 바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병균에 의한, 병원체에 의한 전염병은 이제 우리가 다 고칠 수가 있다. 이제는 뭐? 비감염성 질환. WHO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질병관리처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 CDC에서도 마찬가지, 이제는 비감염성 질환. 이게 뭡니까? 예전에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불렀던 거. 근데 요즘 성인병이라는 말 잘 안 하죠. 퇴행성 질환이라고도 하죠. 또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비감염성 질환. 전염되지 않는 거. 물론 누가 비만은 전염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싸울 뻔했었는데, 아무튼 동맥경화라든지 심장혈관계통 질환이라든지 한국인 사망 원인 2위, 3위가 다 이쪽 계통이잖아요. 혈압, 심장, 뇌혈관, 관상동맥 질환, 뭐 이쪽이니까 이 비감염성 질환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감염성 질환은 항생제나 뭐 이런 것들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 비감염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식생활, 운동 뭐 이런 것들, 교육 같은 것들로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 실제로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게 후천적으로 생긴 경우라면 제가 병원에서 당뇨 교육, 심혈관계 교육을 8년 이상 하다가 퇴사를 했는데 체중 조절만 시켜도 80% 이상이 잡혀요. 그거는 운동이라든가 식사요법이라든가 생활 개선 이런 것들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계속 슬라이드도 보여주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교육, 상담 뭐 이런 것들을 쭉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 건강이 향상이 되면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인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죠. 사회적인 비용 뭐? 내가 아파서 내가 만성질환, 퇴행성질환, 비감염성질환, 만성을 빼먹었네? 네, 만성질환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로 병원을 가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가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적겠지만 다른 큰 공단이나 이런 데서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돈이 많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우리가 조금씩 다 나눠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조금 주의 깊게 보다 보니까 동네에 산책로라든지 공원이나 놀이터에 운동기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모르고 지났을 때는 몰랐는데 조금 운동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하루 종일 아침부터 해 떨어진 이후까지도 동네 운동기구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죠.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 거 없이 한강시민공원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게 뭐다 다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면 사회적인 의료비용, 사회적인 비용이 절감된다. 국민복지가 좋아진다. 그래서 어떻게 영양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 과정. 첫 번째는 물론 전체 다에게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역사회 내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뭐 거창하게 지역사회 커뮤니티라고 했지만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서 내가 속한 그 지역사회에서 취약한 집단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다.